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이코노미입니다. 저는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교수고요. 대학원 교수고 저 아이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톡의 주제는 이렇게 됐고요. 플로어부터 비트코인의 탄생서부터 이제 policies around the world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코노미 이야기인데 경제라는 게 뭡니까? 경제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경제 얘기를 하면 늘 자기의 어제와 비교를 해요. 자기의 어제와 혹은 작년과 비교를 해서 올해가 더 잘 살면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문제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한 가지를 이루면 그 다음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컴플레인을 하면은 거버먼트가 그 수요를 맞춰주려고 뭔가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거버먼트가 수요를 맞춰주기가 어려운 게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Food and house. 그 다음에 깨끗한 물과 에너지를 달라. 그러면 나는 오케이다. satisfied. 그래서 food and house 하다가 에너지 and water 하다가 그게 이제 만족이 되면 야, 난 이거 갖고 만족 못하고 safe environment. 미세먼지 좀 없애달라. 뭐 이런 것까지도 요구하죠. 그럴 때마다 이제 거버먼트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게 되면 내가 적게 일하고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럽니다. Less work, but improved lifestyle with leisure. 거기다가 내가 바다에 나가서 요트도 좀 탈 수 있게 해주고 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 아이들에게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equal opportunity for limited resources 이런 걸 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경제라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의 본질이고 거기에 이제 거버먼트가 하는 것은 커런시 발행권, 즉 화폐 발행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맞춰주려고 합니다. 특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대통령 캔디데이트이 나올 때마다 공약을 하고 공약사항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찍어냅니다. 돈을 찍어낼 때는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담보로 잡아가지고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해 주는데 이게 다 미래 세대의 빚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가 텍스를 내야 그 국채 발행한 것을 갚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안 넘어가네.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정부가 중앙은행이 그 중에서도 페드가 이제 패권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세계의 경제를. 그래서 화폐를 풀었다 쪼였다. 풀 때는 인터리스트 레이트를 낮춰서 확 풀리게 해서 경기를 부양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화폐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경기가 너무 활성화돼서 버블이 생기면 그러면 페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터리스트 레이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폐를 다시 걷어들입니다. 걷어들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잘 못 사는 나라서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국내에서도 중산층은 괜찮을 수 있는데 못 사는 사람들, 신용이 높지 않아서 높은 이자를 냈던 사람들서부터 집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게 하우징 버블 2008년에 생겨났는데 하우징 버블이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크레딧 레이팅이 안 좋으니까 수영장 갈린 집을 못 사는 사람인데 경기가 좋을 때 이게 부양 정책을 펴올 때 큰 집 샀던 사람들서부터 자기가 페이먼트 능력이 없으니까 집을 뺏깁니다. 그러면 집을 뺏기면 동네에 한 집이 집을 뺏겨서 경매에 나오게 되면 그 현재 마켓 밸류의 한 90% 혹은 80%로 깎여서 팔려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이 나면서
그 동네 집값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빚을 얻어서 산 거잖아요. 은행에서 모게지를 얻어서 30년 모게지를 얻어서 산 건데 이것들이 집값이 떨어지니까 모게지 갚아야 될 돈보다 그 마켓 밸류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은행이 이제 가서 차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집을 빼앗고 나가라고 하고 그러면서 2008년에는 LA의 집의 4분의 1이 25%가 차압당한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우징 버블이 이제 팝해서 그게 이제 터지니까 그러면 이제 페드가 또 나섭니다.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게 패닉이 오니까 아무도 돈을 안 쓰고 쥐고만 있다. 돈을 써야지 다 같이 먹고 사는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야 이제 또 부양책을 펴자 그래서 인터레이스 레이트를 또 낮춥니다. 그렇게 해서 낮췄는데 2008년에는 그게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자율을 0% 가까이까지 낮췄는데도 경기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하우징 그 모게지 채권을 갖고 있었던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부도나기 시작합니다. 그 부도나기 시작하니까 연쇄 부도가 염려가 되고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회수를 못하면 그 사람도 또 부도를 내겠죠. 그래서 연쇄 부도가 이제 겁이 나니까 하우징 앤 이코노미 리커버리 액트 2008년에 그걸 해서 좀 구제 금융을 하자. 텍스로서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좀 구제해주자.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도 조차도 레만 브라더라는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뱅크럽시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난 빚 못 갚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액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연쇄 부도가 계속 진행되면 망해버리니까 미국 경제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생겨난 문제가 뭐냐면 페드가 다른 인베스트먼트 뱅크들 AIG나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저 액트의 를 근거로 해서 저 법을 근거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뱅크는 너무 커서 도산도 못 시키는구나. 그래서 too big to fail problem을 이제 제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텍스 달러는 중산층이 냈는데 그리고 저런 버블을 만든 거는 큰 집을 자기가 페이먼트 할 수 있는 것보다 능력보다 더 큰 집을 사가지고 향유하던 사람들이 컬프릿인데 그 원인인데 왜 우리처럼 늘 페이먼트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낸 텍스 달러를 가지고 그 잘못된 파생상품 같은 거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던 빅뱅크를 구하는 데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제 too big to fail 프로블럼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근데 이제 페드는 렌더 오브 라스트 리솔트라고 해서 저렇게 뱅크가 도산할 때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걸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래서 페드가 한 게 라지 스케일 에셋 퍼체이스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문지상에서 말하는 퀀터테이티브 이징, 뭐 양적 완화 이런 얘기인데 인터리스트 레이트를 0%까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롱텀 인터리스트를 또 낮추려고 부실 채권이 밖에 있는 것들 채권을 하우징 채권들을 이게 리퀴데이션이 안 되니까 그거를 정부 그러니까 페더럴 뱅크가 사줍니다. 그걸 사고 그걸 사게 되면은 채권이 많이 안 돌아다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죠? 그 서플라이가 작으면 값이 올라가죠. 그런데 채권이라는 거는 이자율이 딱 정해진 거거든요. 뭐 5%면 5%. 그런데 값이 올라가는데 이자율은 고정됐으니까 롱텀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롱텀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낮추는 그 목적으로 라지 스케일 에셋 퍼체이스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페더럴 은행의 그 계좌를 한번 쳐다보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겠죠. 거기도. 그러면 자산이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실 채권이 퍼체이스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드가 이걸 무슨 돈으로 살 것이냐 그걸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캐시를 찍어냈는데 US 달러를 이때는 그것도 안 했습니다. 너무 급해서.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면 이제 화폐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비밀이 담기는 차트인데 자 그러면 에셋을 펄체스 했어요. 뭘 살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화폐를 찍어내면 됩니다. 미국이 US 달러를 찍어내고 정부가 찍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the liability side had also to rise near 3 trillion 달러.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을 안 했는데 채권 구입하는 액수가 1.7 1.7 트릴리언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1.7조 달러를 샀으니까 1.7조 달러의 커런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벤 버냉키가 페드 체어맨이었어요. 그때 2008년 당시에 그 사람이 말한 겁니다. Fed is not printing money to acquire these securities. 이 시큐리티를 사기 위해서 돈도 찍어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 벤 버냉키가 컬리지 렉처 시리즈에서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직접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비디오가 있어요. 잘 보세요. How did they pay for LSAT? Quantitative easing. 보세요. But they are electronic entries at the Fed. 은행을 보증 서주는 어카운트가 Fed에 있는데 이 어카운트에 밸런스를 그냥 늘린 겁니다. 전자적으로. 그래서 돈이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국 페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채 사들인 것만큼 하우징 채권을 사들인 것만큼 이렇게 부채 사이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커런시이고 그 US 달러. 그래서 1조 달러가 서큘레이션 되고 있는데 2008년에 이만큼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 부채가 2.7조가 된 겁니다. 달러 2.7조. 그렇게 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나중에 이제 벤 버냉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If bank is too big to fail, it's too big to exist. 그거 너무 커서 도산하게 놔둘 수 없다 그러면 아예 존재도 하지 말게 해야 된다. 그래서 unbundling of big corporation 이런 얘기가 나요. 저렇게 너무 커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부도덕하게 디리버티브 그 파생 상품 만들어 가지고 마구 팔아먹고 거기서 투자이익을 챙기고 망하려고 할 때는 또 US 텍스페이어들의 머니로 베일아웃 그걸 이제 구제해 준 거거든요. 그 법을 만들어서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일이냐라고 이제 이분이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ix largest financial institutions in this country today hold assets equal to 60% of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저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보통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99%의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 몰려가 가지고 이제 프로테스트를 하고 이제 그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은 뱅크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서브를 해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너무나 못된 짓들을 많이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2018년 아티클인데 Scientific American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주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어디에 퍼블리시한 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Evolution of Trust인데 뱅크하고 거버먼트가 브로커링 트러스트라는 이게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 아까도 저기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찍어내는 비트코인이 무슨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뱅크하고 거버먼트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뱅크하고 거버먼트는 그 정직하고 그 국민을 위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신뢰를 얻어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화폐 시스템을 보호하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는 것인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fail to broker trust for the global economy. 근데 미국의 경우는 이 세계 경제를 책임지는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각국의 중앙은행에 또 센트럴 뱅크 역할을 또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ordinary people have grown worry of centralized power and are seeking alternative. 이제 중앙 권력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이 없겠는가 그런 거를 생각하던 때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2008년에 와이페이퍼가 나왔고 2009년에 그 컴퓨터 코드가 공개가 되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그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자기 컴퓨터에다 설치하면 비트코인 서버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채굴도 하고 지갑 역할도 하고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도 있게 하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보여준 게 통화라고 하는 커런시라고 하는 US 달러라고 하는 코리안 원이라고 하는 게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넘버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거버먼트가 발행하는 숫자다. 그래서 currency is not money. 우리 그거 증거를 여기서 봤죠. Increasing an electronic balance to the commercial banks at the wing of FED. FED가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거기 오픈마켓 커미티라고 해서 12사람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거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작동을 하면 괜찮은데 세계 경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달러만 가지고 이 세계 경제를 부양시켰다가 컨트랙션 시켰다가 하는 게 작동을 잘 안 한다.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부도나기 시작한다. 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자주 온다. 10년 주기를 한 번씩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탄생과 관련된 게 decentralization, 탈중앙화. 그 다음에 reforming Wall Street,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음에 unbundling big corporation. too big to fail problem을 해결하자.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reducing inequality. 1% versus 99%.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건물값이 올라가고 건물값이 올라가면 그 건물 주인이 다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다. 은행이 소유하고 있다. 근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빨려 들어가냐? 월스트리트로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1%만 잘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맨날 페이먼트만 하다가 판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벌스 오브 비트코인이 나온 것의 의미가 그러면 탈중앙화인데 그러면 trust enabled by peers. 이거는 자 중앙을 없애고 우리가 중앙 역할을 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그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이걸 이걸 주장한다기보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리터러처 서베이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거는 뭐냐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그게 비트코인의 논문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제 태어난 지 2009년에 태어났는데 그 이후로 한순간도 쉰 적이 없어요. 계속 여태까지도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글로벌 커런시라는 게 없었는데 이게 글로벌 커런시 역할을 지금 좀 소규모이긴 하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커런시 which works beyond national boundaries. 현재 화폐 시스템은 국가별로 따로따로잖아요. 코리안 원 한국 정부가 발행한 차이나 정부가 발행한 건 옌이고 일본이 하는 거는 유안이지 쏘리 유안이고 옌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US 달러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디지털 세상이 오면은 마음 만드는 사람들끼리 자기 화폐 만들어가지고 국경을 초월해서 오거나이제이션 만들어가지고 그 바이로를 만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아까 홍 판사님 말씀하신 그런 걸로 법률을 정해서 코드에다가 집어넣고 화폐를 통해서 화폐 정책을 통해 또 자기네들이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새로운 국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놀랍게도 정부가 발행하지 않고 우리가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우리가 화폐를 발행해버린다. 10분에 한 번씩 발행하는데 현재는 12.5개의 비트코인을 주고 있어요. 화폐 발행하는 그 마이너한테. 그러면 지금 뭐 한 400만 원, 뭐 1000만 원이라고 치면 12.5에 한 1.25, 1억 2,50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됐고 그 화폐 그 발행한 거 보셨는데 페드가 그냥 쭉 올라가 버렸죠. 그냥 한순간에 비트코인 화폐 발행 스케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X축이 시간, 블락 넘버. 10분에 블락이 한 개씩 생겨나니까 1시간이면은 60분이니까 6개 생기고 그죠? 24시간이니까 24 곱하기 6개 하면 144개고 그래서 블락이 144개씩 매일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18년 현재 블락이 한 60만 개 정도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블락이 한 개 생길 때마다 화폐가 발행되는데 처음에는 화폐를 비트코인을 50개씩 발행했습니다. 블락당 50개씩 발행했어요. 그래서 저기를 보면 50개씩 발행해서 그 스케줄이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저쪽 y-axis는 총 코인 발행량. 그래서 슬롭이 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50개씩. 그래서 슬롭이 가파르다가 그 다음 4년 동안은 반으로 줄여서 화폐 발행량을 25개씩. 그래서 기울기가 팍 줄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줄고 그 다음에 또 4년 후에 또 반으로 줄여서 12.5개. 이렇게 해서 점점 기울기가 줄어들면서 0이 수렴하게 되면 이제 화폐가 더 이상 발행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8년 동안은 화폐를 많이 찍어내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왜 그랬을까 생각이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뒤로 가면 이제 화폐를 발행 안 해요. 기울기가 확 줄면서 더 이상 화폐가 발행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저때 되면 마이너들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시스템이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 페이즈 때는 사용자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이너도 이제 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찍어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서 일단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 커뮤니티 안에 화폐를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교환을 하게 될 것이고 서로 교환을 해서 이게 비트코인을 주고 뭐 피자를 사 먹는다든지 뭔가를 서비스를 요구했을 때 들어준다든지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되면 이제 화폐 가치가 생겨나지 않느냐 그렇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채굴이라는 걸 하니까 전기료가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료 먹은 만큼 최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해서 크립토 익스체인지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시장 교환 가치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여기를 보면은 이제 더 이상 화폐를 발행하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더 이상 이제 발행되지 않고 만약에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화폐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가만히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교환도 안 하고. 지금 아마 그런 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자, 저런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P2P 노드, 컴퓨터를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컴퓨터 가지고. 그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컴퓨터들이 하는 일이 장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장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락 넘버가 있고 블락 안에는 거래 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 장부가 하나가 쉽게 말하면 파일입니다. 파일. 컴퓨터 파일인데 한 1MB 정도 되는 파일. 그런 것들이 10분에 하나씩 생겨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트랜잭션이 담겨있고.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이 그 P2P 네트워크가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 내용을 쳐다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참여도 할 수 있고 아무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노드한테 그냥 anyone can talk to a node and then let me see your ledger and then they just give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I want to join please 그러면 OK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토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픈 프로토콜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마이너스가 블락을 폼하는 사람 컴퓨터예요. 혹은 그 컴퓨터를 소유한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고. 그래서 each block is formed by a node, 컴퓨터 노드. A node gathers transactions. 아까 보셨죠? 파일 안에 한 1000개, 2000개 정도의 트랜잭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트랜잭션이 제대로 된 화폐 트랜스퍼를 하고 있는지 소유권 검증을 하고 잔고 검증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트랜잭션들을 1000개쯤 모아서 블락을 형성시키고 어나운스를 합니다. 그러면 어나운스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P2P니까 또 검증을 해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래가 문제가 없는 거래들인지 다 검증해본 다음에 아무것도 문제 없으면 블락 리워드를 자기가 자기한테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락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발행을 한다. 그래서 현재는 12.5개의 비트코인을 발행을 한다. 그래서 이 노드들을 마이너라고 한다. 이제 그 전기를 써가지고 마이닝을 하고 블락을 폼해서 트랜잭션을 밸리데이트 해서 아무 문제 없는 블락을 어나운스를 해서 체인에 연결시키면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컨센서스 메커니즘인데 이 P2P 노드가 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만여 개가 있어요. 만여 개의 컴퓨터가 있는데 전 세계에 이것들이 하나의 원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근데 각자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일을 하기 때문에 맨 끝부분, 최근 부분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 블락, 예전 블락, 과거 블락은 다 똑같은데 현재 블락 몇 개에서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끝부분이 조금 다를 때 누구께 원장인가 결정하는 거. 그걸 하는데 여기서는 longest chain wins. 긴 블락 포메이션을 더 많이 한 체인이 이긴다.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작업증명이라는 것을 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 작업증명이 컴퓨터 시간을 많이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블락에서 다음 블락으로 이 작업증명을 할 때 블락 헤더에 있는 정보를 크립토그래픽 펑션에다가 인풋으로 넣고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아웃풋을 해시라고 부른다. 그 해시는 256비트 스트링인데 이 비트 스트링에 조건을 달아가지고 가령 어떤 조건이냐면 앞에 10개의 비트가 전부 0이면 작업 증명에 성공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건을 걸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컴퓨터가 잘 안 나오겠죠. 그런데 혼자서 할 때는 잘 안 나오는데 만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그 문제를 푸는 거를 하다가 보면 만 대 중에 하나는 10분에 하나씩 나오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증명이라는 거를 붙이면 이게 체인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저렇게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누군가가 거래 내역을 가령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래 내역을 바꾸면 해시값이 블락 헤더에 있는 해시값이 바뀌고 뒤에서부터 쫙 바뀌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거래를 바꾸려고 하면 들키게 됩니다. 금방 들켜요. 왜냐면 빨간색으로 다 변해버리니까 다음 블락들이. 그래서
안 들키고 바꾸려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데 컴퓨터가 빠른 컴퓨터를 갖고 있으면 되죠. 그 컴퓨터가 근데 처음 저 블락서부터 최근 블락까지 작업 증명을 다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각각의 블락을 폼할 때 10,000대의 컴퓨터가 같이 일했잖아요. 그 중에 한 대가 찾았잖아요. 그런데 저걸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10,000 곱하기 10분이 걸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각 블락마다 10만 분씩 걸리고 여기도 10만 분, 여기도 10만 분 이렇게 되니까 혼자서는 못 바꾸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의 이제 데이터,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바꿀 수가 없다. 쉽게. 불가능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네트워크 컴퓨팅 파워를 그 동일한 네트워크 컴퓨팅 파워를 가진 공격자가 와서 바꾸지 않는 한은 못 바꾼다. 그래서 50% 어택, 그럼 51%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받아들이면 저 위에 쓴 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블락에 들어간 컨텐츠는 쉽게 못 바꾼다. 혹은 거의 못 바꾼다.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서부터 신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크립토그래피가 보증해주는 신뢰. 그 뭐냐?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원장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꿀 수가 없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2개를 줬다. 저게 이제 첫 번째 시점. 이쪽으로 가면서 시간이 프로그레스 되는 거니까 A gives B 2 비트코인 저렇게 하면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2 비트코인 소유권이 B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원장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B는 저 시점 이후에는 그 2개의 비트코인 중에 일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자, 가령 여기를 보면 B가 이제 그 받은 비트코인 중 2개 중에 사용합니다. C한테 줍니다. C한테 주는데 1개를 줬어요. 1개를. 그러면 비트코인을 받는 사람은 인터넷에 있는 뭐 가령 프랑스에 있는 어떤 여자분일 수도 있고 주는 A는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굴도 안 보고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트랜잭션을 날리면 마이너들이 그 트랜잭션을 받아가지고 블락에다 넣고 해시값을 찾아갖고 연결을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공표를 하고 나면 얘가 퍼블리시가 된 거죠. 저 첫 번째 블락이. 근데 첫 번째 블락에 뭐라고 써놨어요? B한테 소유권이 비트코인 소유권이 2개가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B는 그 시점 이후서부터는 그 2개의 비트코인 중 일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저 기록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간 거는 못 바꾼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C 입장에서 봤을 때는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B가 이제 줄 때 소유권을 증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C한테 내 소유권 증명할 수 있어. 블락 원장 봐. 공개돼 있으니까 봐. 가서 C가 보니까 진짜 비트코인 2개 있는 걸로 돼 있네. 그럼 믿고 C가 저 비트코인 1개를 받고 자기가 가령 뭐 머천트라 그러면 그 리테일 상인이라 그러면 TV 상인이라 그러면 비트코인 1개가 뭐 지금 400만 원이니까 TV 1대 보내주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러면 저 시점 이후에 C도 비트코인 1개를 받은 게 저 블락이 폼돼서 마이너가 만들어서 공표를 해서 인터넷에 공개되면 저 시점 이후로 언제든지 가령 이 경우에는 2 블락 이후에 그 받은 비트코인 1개 중에 일부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대면 가치거래. 예, 처음 이게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저기 핸드폰을 이용해서 문자 하나 날린 거예요. 내가 B한테 비트코인 2개 주고 싶어. 저 문자가 날린 게 블락에 들어감으로써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라는 걸 보인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러면 또 더 자세하게 말하면 뭐냐? 블록체인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이제 짜여졌는데 그 프로그램 수의되는
크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트워킹. P2P니까, P2P니까 서로가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인터넷 있고 HTTP가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네트워킹은 이제 새로운 노드가 들어오면 야, 등록해 우리 네트워크에.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애드레스, 내 네이버 애드레스 줄게. 그리고 너도 네 거 있으면 좀 줘. 그래서 주고받고 해서 P2P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노드는 풀 노드, 마이닝도 하고 뭐 이런 노드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서버 노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노드는 나는 마이닝 하기 싫고 그냥 지갑만 갖고 있을래. 그러면 쓰는 노드, 사용자 노드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네트워킹이고, Networking of P2P computers over the web interface. 그 다음에 이제 월렛 앱이 있습니다. 월렛. 이거는 사용자들이 핸드폰에다가 까는 앱이죠. 근데 이게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인 게, 현재 앱은 서버가 한 개, 센트럴라이즈드 앱인데, 지금 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나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서버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 앱을 화폐 교환하는 데만 쓴다. 그죠? 그래서 화폐를 교환할 때는 아까 홍 판사님 말씀하신 그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를 페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는 공개용이니까 요거를 한번 숨기려고 애드레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애드레스를 만들고, 근데 이런 키들은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카운트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unspent transaction, 내 블록체인에 지금 돈이 얼마나 내 어드레스에 있는지, 내가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는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거를 모아놓은 게 이제 unspent transaction output 뭐 이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한테 내가 갖고 있는 코인 몇 개를 주고 싶어, 그러면 이제 보내는 거,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컨센서스 프로토콜. 아까 뭐 롱기스트 체인이 윈 하고, 그 다음에 채굴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인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그 서버들이 날려진 트랜잭션을 모아서 블록에다가 넣고, 그 트랜잭션들이 정말 A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비트코인 한 개를 준다 그랬는데 블록을 뒤져봐가지고 블록체인을 봐서 한 개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고, 시그너처가 맞는지 검증한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블록을 폼하고, 폼한 블록을 얼른 연결을 시켜서 공표를 합니다. 왜? 롱기스트 체인이 이기니까. 근데 왜 롱기스트 체인이 위험한지 아세요? 여기서 왜 그것도 룰이 그렇게 됐을까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그래서 비트코인이 쉽게 디자인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그런 게 있는데, 왜 롱기스트 체인이 윈한다고 했을까요? 왜 롱기스트 체인이 윈한다고 했냐면, 그게 더 신뢰할 수 있으니까. 왜 더 신뢰하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동으로 일을 한 증거기 때문에. 체인이 길면 그만큼 더 많은 컴퓨터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작업 증명이 쌓인 양이 많다. 그렇게 이 작업 증명 쌓인 양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의 일을 다시 하지 않는 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신뢰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 프로그램이 짜인 게 C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져서 깃허브에 올라가고, 깃허브에 올라간 거를 아무나 다운로드해서 나도 참여하고 싶어, 아까 그림 본 것처럼 하면 자기 컴퓨터에다가 깔면 내 컴퓨터가 그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유저가 되거나, 월렛이죠. 그 경우에는. 혹은 나는 마이닝도 할 거다. 그러면 서버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비트코인의 디센트럴라이즈드, 그 말씀드렸죠. 탈중앙성. 은행이 거래 검증을 하는 현재의 중앙 시스템이 컴퓨터 네트워크가
마이너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얘네 P2P 네트워크인데 그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리다. 그 네트워크가 거래 검증을 하고 블록 포메이션을 해준다. 은행 역할을 해준다. 그 얘기죠. 그게 디센트럴라이즈드고 그 다음에 퍼블릭. 이게 아까 공개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그 다음에 이뮤탈리티. 블록체인 안에 들어간 거는 작업 증명의 양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시 붙이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생겨난다. 이뮤탈리티. 신뢰. 저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10분에 한 번씩 코인을 발행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노니머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노니머티는 아까 제가 사람처럼 A가 사람이고 B가 사람이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비트코인 프로토콜에서는 A에 라는 사람의 프라이빗 키가 있고 그거에 대응하는 퍼블릭 키가 있고 그 퍼블릭 키에 대응하는 애드레스가 써 있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노니머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AI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 거래 내역을 분석을 해가지고 IP 애드레스를 추적하고 해서 이제 알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는 제가 단서를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시면 크립토 이코노미가 나오는데 여기 이 시스템을 설계한 마스터 마인드가 있어요. 가령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토시 나카모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화폐 발행 스케줄 그죠? 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 퍼 세컨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인센티브 메커니즘 마이닝 리워드를 주는 거 그런 거 누군가가 설계를 해서 올려놓고 참여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정부가 쉽게 못하게 할 수가 없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참여한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디벨로퍼들이 있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디벨로퍼가 없으면 아마 6개월도 못 가서 작동 안 할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항상 버그가 있고 항상 누군가가 공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디벨로퍼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저스,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unexpected, 그건 예상치 않았지만 생겨난 것들, 크립토 익스체인지, 거래소, 그 다음에 투자가들, 그 다음에 ICO, 크라우드 펀딩 방법, ICO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뭐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멀티플 퍼스펙티브가 생겨나는데 이제 관점이 여러 개가 생겨나는데 야 저게 그러면 디지털 커런시냐? 그러면 커런시라 그러면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스토리지 오브 밸류, 밸류가 일정하고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건 다 과거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 여태까지 우리의 관념으로 생각했을 때 저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앞으로 디지털 이코노미에서는 저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데서는 디지털 에셋으로 봅니다. 아까 디프레시에이션이 발생하는 우리 코인 발행 스케줄에서 보면 그때는 갖고 있는 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나는 그냥 갖고만 있으면 값이 올라갈 찬스가 높겠죠. 그래서 에셋으로 보자 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캐피탈 게인이 생기면 프로핏이 생기면 텍스를 매겨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머더티, 이거 상품이다. 이거 디지털 상품으로 보자. 그래서 유틸리티를 갖고 있는 상품으로 보자. 이거는 트랜스내셔널한 머니 트랜스퍼가 가능하니까 송금 방법으로 쓰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가진 시각인데 이제 이게 PC가 나왔고 인터넷이 95년에 나왔고 이제 모바일이 나왔고 이제 넥스트 빅띵이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인터넷이 아니냐. 그래서 인터넷 오브 밸류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이제 예견한 바로는 2023년까지 어떤 나라가 생겨날 건데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 커런시로 텍스를 걷는 나라가 생겨날 거다. 이미 생겼어요. 미국에 생겼어요. 오하이오 이런데. 그 다음에 by 2027, 10% of world GDP will be stored in cryptocurrency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안 됐죠. 근데 작년에 거의 0.25%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좀
근접하고 있다. 0에서 시작해갖고 저만큼 가기 참 어려운데 가고 이런 얘기고, 아까 홍 판사님 말씀하신 대로 버블이 꺼진 다음에는 정말 실제 가치를 찾아 나가면서 서서히 리게인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이기 때문에 ICO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ICO and 이더리움,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우리 젊은 분들도 이제 크립토커런시로 가령 창업을 한다. 그러면 개발자들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펀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거를 플랜을 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코인을 쏴주는 겁니다. 돈이 아닌 코인을. 그래서 아까 홍판사님 말씀하신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되냐는, 코인은 아까 커런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돈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처음 시작했느냐? 이 사람이 시작했는데, 젊은 사람이다. 윌렛이라는 사람이 2013년에 자기가 아주 멋진 새로운 크립토커런시를 만들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이제 코인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I want to hire developers to build a software which implements the new protocol layers, which will reachly real early adopters. 그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없는데 당신이 나한테 투자를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시스템 만들고 유저를 확보, 네트워크 생태계를 확보를 해서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때 교환 가치가 생겨나서 당신들이 부자가 될 것이다. 요게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제 대상이었는데, 이때는 규제를 안 받았어요. 아무도 몰랐으니까, 이런 거.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저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했어요. 그렇게 돼서 투자를 했던 사람이 불만이 없으면 증권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닌 거죠. 불만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모았던 게 마스터코인 그 이름인데, 프로젝트 5,000 비트코인을 모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가치가 50만 불, 즉 50만 불 나누기 5,000 하면 100불이죠? 100불. 100불이었던 거죠. 비트코인 하나가. 네, 2013년에. 그런데 2014년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뭔가 새로운 거를 했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코인 좀 쏴줘. 했는데 이 사람은 이만큼 모았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거를 그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었는데, 비트코인에는 이 블락 바디에 트랜잭션만 담았어요. 코인 트랜잭션만. 그랬는데 이더리움은 여기에 코인하고 데이터도 집어넣을 수 있고 코드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트하고 코드 파트가 새로운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판문점 선언문 같은 데이터도 스토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퍼블릭 레코드 하우스, 등기소 역할 같은 중요한 기록 보관소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컴퓨터 코드인데, 이 컴퓨터 코드하고 로하고 이렇게 1:1 관계가 있어가지고, 컴퓨터 코드 can be used to make contracts. 그죠? 컴퓨터 코드라는 게 한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갈 때 어떤 조건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여갖고 아웃풋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컨트랙트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리걸 컨트랙트를 대신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이더리움이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서 그 블록체인의 영역을 확 넓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쉽게 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너무 좋게 만들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새로운 아이디어 있어. 나한테 코인 싸줘. 해가지고 ICO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고 한 2-3천 개가 ICO로 자금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가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걸 컨트랙트는 이런 식으로 되죠. 법이 있고 법을 해석하는 로여가 있고 혹은 뭐 인슈어런스 그 직원이 있고 혹은 뭐 행정가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컨트랙트라는 것은 저렇게 생겼는데 once A is done, B will be executed. A가 완료가 되면
B가 execute 된다, enforce 된다, 이게 실행이 된다 이거거든요. 가령 언제까지 내가 뭐 돈을 너한테 빌려줬는데 이 돈을 언제까지 갚으면 이자를 얼마를 내가지고 나한테 갚아라 이런 거. 그런 게 컨트랙트로 쓰고 사인은 누가 해요? A, B 두 사람이 하죠. 그게 리걸 컨트랙트. 근데 이 컨트랙트가 법적으로 잘 쓰여졌는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로이어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그 근거에 따라서 잘 컨트랙트가 안 쓰였으면 무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A가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해줬는데 B가 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행을 안 해. 그럼 또 어디 찾아가요? 다시 또 로이어한테 또 찾아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때까지 돈 줬어야 되는데 안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이어가 그러면 강제 집행권을 판결을 받아가지고 뭐 집달리를 시키거나 경찰관을 대동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법을 갖고 있는 국가가 저렇게 하는 건데 얘를 이제 컴퓨터 코드로도 할 수 있다. 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컴퓨터 코드인데 이더리움이 이런 코드를 받아갖고 실행을 해주니까. 그러면 A랑 B랑이 이더리움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이더리움 사용자라고 하면 법이 강제가 되는 거죠. 코드로. 리걸 코드가 아닌 컴퓨터 코드로. 그래서 이 로이어의 역할을 블록체인이 대신해 준 거예요. 블록체인에 들어간 거는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이 컨트랙트를 컴퓨터 코드로 짜서 코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코드를 집어넣으면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 시간이 이렇게 스테이시 지남에 따라서 인풋 아웃풋을 검사를 한 다음에 컨트랙추얼 텀이 만족이 되면 강제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암호화폐가 있으니까 그 시점이 됐을 때 컨트랙추얼 텀이 만족했을 때 바로 B한테 돈을 보내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현재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하고 뭐가 다르냐? 여기에는 한번 컨트랙트를 제대로 맺어서 둘이 동의를 한 것을 블록체인에다가 넣어놓으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 다툴 일이 없다. 컴퓨터 코드가 그냥 강제로 집행해버리니까. 그러면 다툼 없는 계약 관계가 많이 생겨날 수가 있다. 항상 우리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항상 나한테 서비스를 먼저 받은 사람이 불이행할 거라는 그 불신이 있어서 저런 리걸 컨트랙트를 맺어가지고 하는데 그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컴퓨터 코드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이 크게 낮춰지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비대면, 이 경우에는 대면하지도 않아도 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과도 그 협력관계를 맺어서 오거니제이션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게 되고 그 회사에 있는 바일로 혹은 뭐 동호회라 그러면 그 동호회 바일로가 컴퓨터 코드로 쓰여져 있고 그 조합이든지 기업이든지 그 바일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커런시 그러니까 펀드를 집행할 때는 암호화폐로 집행해 버리면 그냥 트랜스내셔널 오거니제이션이 쉽게 생길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쉐어링 이코노미에서 집 빌려주고 집 앞에 마당 주차장으로 잠시 빌려주는데 누구 주차요원 고용할 수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핸드폰만 가진 사람이 오면 자기 차 주차하고 나갈 때 딱 이렇게 나 나갑니다 하고 그때 바로 암호화폐로 정산이 되게 뭐 이런 걸 하자. 그다음에 인슈어런스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컨트랙트 맺어놓은 대로 인슈어런스 컴퍼니가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항상 염려가 되는데 이쪽 시스템으로 가면 시점이 됐을 때 바로 인슈어런스 머니가 나와버린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많은데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버드대 그 연구 교수가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아까 보신 대로 리걸 법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 양식이 정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터랙션을 해왔는데 만약에 컴퓨터 코드가 저 스마트 컨트랙트의 사용이 사람들 사이에 사용하기 쉽고 트랜잭션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저런 코드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걸 렉스 크립토그래피아라는 텀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그래서 Its widespread deployment will lead to the expansion of a new subset of law, which we term Lex Cryptographia. 그래서 rules administered through self-executing smart contracts. 자기가 그냥 자동적으로 execute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상이고 비트코인도 이상적인 거에서는 이제 센트럴 뱅크를 리플레이스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현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운영되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계약을 했는데 버그가 있으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현행법과 컴플라이언스 한지 체크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말했는데 봤더니 중국의 몇 개 채굴 기업이 다 도미네이션해서 은행이 거래 검증하던 예전 시스템에서 지금 봤더니 중국의 몇 개 안 되는 채굴 기업이 거래 검증을 해주는 꼴이 돼버렸으니까 다시 재중앙화가 되고 뭐 이러한 문제들이 쭉쭉쭉쭉 생겨나요. 그리고 소프트웨어하고 컴퓨터,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어택이 사이버 어택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이 이제 하이로켓 밸류가 제일 높을 때 ICO 한 것들은 대개의 경우 돈 벌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무슨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고 한다는 프로젝트는 많지 않고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논문이 없어요. 일단 리서치 아티클이 없어요. 백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백서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글이에요. 그냥 오늘 밤에도 내가 백서 하나 쓸 수 있어요. 근데 논문하고 차이는 뭐냐면 논문은 피어 리뷰가 들어갑니다. 나랑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게 맞는지 검증을 받아가지고 퍼블리시가 되는 건데 백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ICO는 이제 싱가포르나 스위tzer랜드, 케이만 아일랜드 같은 데서는 활성화가 됐는데 미국에는 예전에는 활성화가 됐는데 현재는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냐? 미국에서 봤더니 아까 그거 얘기했던 현재는 네트워크도 없고 아이디어만 있는데 사람도 끌어모으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했을 때 사용가치가 생겨나고 그때 너가 투자한 돈을 보상받을 것이다. 이게 딱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이턴이라는 SEC 의장이 서신 하나 딱 썼어요. 이게 증권이다 바로. 그래서 정보 공개를 철저하게, 그러니까 증권이라 그러면은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자기가 이 돈을 받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이며 이런 것들을 늘 공개를 해가면서 투자자들한테 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들은 대개 보면 규제를 확실한 규제를 아직 안 하고 좀 지켜보는 거. 중국만 좀 예외적으로 좀 하고. 그런데 그래서 no country is treated as a legitimate currency. 이건 돈은 아니다. 다들 말해요. 돈은 아니다. 그런데 almost all countries treated as a digital asset.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산이라 그러면 텍스를 매길 수가 있으니까 값이 올랐을 때 캐피털 게인 텍스를 매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이상은 좋지만 현실은 나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몹쓸 기술이냐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에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국경을 초월한 거래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법적으로 진짜 이걸 값 올리려고 펌핑 앤 덤핑을 한다든지 인사이더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그런 것만 빼놓고 허용해주고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한번 다 해봐라. 특히 우리 과학기술원이 있는 광주 첨단 특구 같은 데를 ICO를 여기서 한번 허용해줘 봐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갖고 정말 과학기술 가지고 한번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게. 그러면 여긴 작은 데니까 우리가 감시감독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서울이나 대한민국 전체를 열어주려고 그러면 큰 나라니까 쉽지 않고 싱가포르나 케이만 아일랜드나 스위스 축구 같은 데는 스위스 축구만 해도 인구 3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ICO를 허용을 해줘도 큰 문제가 안 나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시간이 돼서 질문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시간 동안에 좀 해주시고 이제 좀 이런 질문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좀 지나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려고 한 요점은 이 모든 말씀을 저 혼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저를 잘 안 믿을 거예요. 좀 처음 보는 사람이 뭐 저런 얘기 해봤자, 그리고 제가 법적인 얘기 해봤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레지티머스가 없잖아요. 판사님이 얘기하면은 그 권위가 있잖아요.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게 맞고, 화폐 시스템에는 화폐 시스템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맞고, 그래서 얘가 초대한 분들이 이제 스마트 CTN 블록체인 글로스포 대표, 그 다음에 토큰노믹스하고 거버넌스 오브 크립토커런시 박창기 대표님, 그 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하고 빅데이터하고 블록체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용환 대표님, 그 다음에 이더리움 사용하면 토큰 만들기 뭐 그렇게 쉽다며 20분밖에 안 걸린다며,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걸 이광렬 대표님이, 그 다음에 언더스탠딩 이더리움 블록체인 버추얼 머신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거를 한번 정순현 대표가 3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 그 다음에 정상호 대표께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원화하고 패깅한 코인 이런 것들, 혹은 뭐 달러랑 패깅한 거. 그 다음에 크립토 이코노미 디자인을 장중혁 대표, 그 다음에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회장께서 블록체인과 월드 이코노미의 관계, 그 다음에 김기웅 교수님께서 금융정책과 블록체인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구태원 변호사께서는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시스템, 그 다음에 황경태 변호사님께서는 블록체인과 주디셜 시스템, 법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야 어떻게 해야지 산업은 진흥하면서 위험을 낮출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진 19대 국회의원께서 블록체인과 이노베이티브 네이션, 그러니까 혁신국가, 블록체인과 혁신국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엑스퍼트들을 초청을 했으니까 꼭 이 자리에 목요일날 4시에 참석하셔가지고 질문 많이 던지고, 아까 홍은표 판사님하고 토론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예.